월세는 매달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전세는 처음에 목돈을 맡기고 나중에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아야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이 돈을 떼어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이 전세를 살고 싶어요. 좋은 매물을 찾았어. 그럼 이제 바로 가서 도장 찍어버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죠.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을 떼어먹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담보를 믿는 겁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그 담보라는 게 결국 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했어. 그러면 그 담보인 집을 경매로 넘겨서 그걸 판 돈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이게 집이 경매로 팔려도 내 돈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 이 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서 얘가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뭘 보면 되느냐? 첫 번째로 담보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내는 보증금이 집값 대비해서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전세가율이 100%면 집값과 보증금이 100% 똑같은 거고 전세가율이 50%다. 그럼 보증금이 딱 집 매매가의 절반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집의 매매가가 대충 계산하기 쉽게 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보증금도 10,000원이야. 그럼 전세가율이 100%죠. 이런 경우라면 꽤나 위험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보통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잘 안 팔린다. 한마디로 유찰이 된 거죠. 그럼 다음번 경매 때는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 내 전세가율이 100%다. 그러면 집이 경매로 잘 팔리더라도 이 낙찰된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다 못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전세가율을 60에서 70% 아래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25년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45%라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번엔 전세가율이 60%야. 매매가가 10,000원인데 전세금이 6천원이에요. 이러면 이제 안전한 거냐? 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은 돈 받을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돈 받을 사람이 대체 몇 명 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까 담보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위험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담보를 팔아도 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집 매매가가 10,000원이고 보증금이 4천원이야. 그럼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되죠. 이러면 이제 안전하구만 하고 계약을 하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한 8천원 대출이 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지금 10,000원짜리 집을 가지고 총 12,000원을 땡기는 거죠. 이러면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망해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나보다 은행이 먼저 8천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이 팔리더라도 내 보증금은 사실 한 푼도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집 계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름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집의 스테이터스 창 같은 겁니다. 이 집의 위치는 여기고 소유자는 누구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빚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예요. 자, 이 문서에서 근저당이라는 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도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록이에요. 집주인이 이 건물의 담보로 돈을 빌려가서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이만큼의 금액은 제가 미리 찜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까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포함한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빚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시세 대비 얼마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높다면 한마디로 집주인이 요만한 가치가 있는 담보로 이만큼을 땡기려고 한다는 소리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항들을 다 체크했어. 그래서 계약을 딱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근저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행에서 돈을 찜해둔 기록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보증금을 냈으니까 찜을 해야 합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라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 찜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줄 때 받아가는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가 이 찜을 한 날짜 순으로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 같은 것도 은행이 나보다 찜을 늦게 했으면 내가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찜은 최대한 빠르게 해야지 내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을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하고 그 매물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 두 가지를 하고 입주까지 마치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정식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걸 안 하고 그냥 입주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때 막 전세계약서 부랴부랴 들고 가서 저도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봤자 저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내 몫을 분명하게 찜해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대출,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내 몫의 돈을 미리 찜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 두 가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집은 상대적으로 전세계약이 안전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빌라 전세가 아파트 전세보다 더 위험하다고들 이야기하죠.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조금 해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빌라는 시세가 불명확합니다. 이 빌라의 경우 애초에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되는 양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는 이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이 갖고 있는 빚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 빌라 중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들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일동에 사는 101호와 102호, 103호가 전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빌라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빌라 내에 10가구가 살아도 전체 소유권은 그 건물주 한 명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 아파트 1동에 살고 있는 철수가 101호의 소유자예요. 영희가 이제 이 101호에 보증금 10,000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철수의 101호에 걸려있는 전세 보증금은 뭐가 있죠? 방금 영희가 낸 보증금 10,000원이 끝이죠. 뭐 다른 근저당 같은 빚이 잡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세 보증금은 영희가 끝입니다. 한마디로 철수가 파산했다. 그럼 철수가 가진 이 101호를 경매로 넘어가서 팔고 그 판 돈으로 대충 뭐 남은 근저당이랑 영희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끝납니다. 한마디로 계산이 훨씬 간단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임스 씨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빌라를 가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마이크 씨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까봤는데 이 빌라에 근저당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구만 하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씨가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임스 씨의 빌라를 빨리 팔아서 내 보증금을 갚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빌라에는 지금 마이크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위아래 사는 뭐 101호, 102호, 103호 세입자들도 다 보증금을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빌라를 판 돈으로 얘네 보증금까지 다 챙겨줘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마이크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 그러면 마이크 씨는 이 사람들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큰 문제는 제임스 씨가 이 다른 세입자들한테 총 얼마를 땡겨놨는지를 마이크 씨가 계약하는 당시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빌라 매매가는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미 제임스 씨가 다른 세입자한테서 땡겨둔 보증금이 다 합치면 막 10,000원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빌라를 경매로 팔아도 지금 나는커녕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상황이죠. 결국 빌라의 경우에는 명확한 시세 파악도 힘들고 만약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얼마만큼의 빚을 땡겨놓은 건지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리스크가 더 크다고도 하는 겁니다. 애초에 뭐 빌라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경매에 내놔도 잘 안 팔리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빌라만 위험하고 뭐 아파트는 안전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지키더라도 사실상 집주인이 작정하고 설계를 하면 세입자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꼼꼼히 하더라도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집을 임대할 때 무조건 전세가 싸다. 뭐 돈이 모으려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전세에만 목을 매지 마시고 이것저것 신중하게 따져보면서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아끼려면 무조건 전세지 이러지 말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출이자 또는 기회비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까지 전부 다 신중하게 계산해서 나한테 그래도 진짜로 전세가 월세보다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